다음은 바른정당의 존경하는 김용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서울 양천을 주신 김용태입니다. 우리 총리 후보자께서 모두 말씀에서 누추한 인생을 되돌아보고 국가의 무거운 과제를 다시 생각하는 기회로 삼겠다는 말 인상 깊었습니다. 총리 후보자로 지명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저는 그간 총리 후보자의 언행을 살펴볼 때 우리 이낙연 후보자의 인격을 신뢰합니다. 따라서 신상 문제보다는 이 문재인 정부가 산적한 국가 인왕안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설정한 국정 방향 과제가 타당한지, 후보자가 단지 대통령의 대독 총리가 아니라 여소야대 정국에서 정국을 풀어나갈 능력과 자질이 있는지 국민과 함께 검증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대한민국 경제 문제를 풀어갈 국정 경제 기조로 소득주도 성장론을 제시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소득주도 성장론의 핵심 동력으로서 81만 공공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갑질, 근절, 청년 구직 촉진수당 신설 등 여러 가지를 제안했는데 맞습니까? 네. 이 해당 사항에 대해서 이것이 경제 현실에 맞는 것인지 실제로 그런 일을 성과를 낼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비정규직 정규직화부터 한번 살펴보지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첫 번째 조치로서 인천공항 가서 비정규직들을 정규직화 지시하면서 일단 공공기관부터 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할 수 없으니 이익이 나는 공공기관부터 한다고 방침을 밝힌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근데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렇습니다. 우리 지금 우리나라 공공기관 2016년 기준 332개 공공기관 중에서 영업이익을 내는 곳은 101개입니다. 그럼 아마 101곳부터 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이 이익을 내는 101개의 공공기관이 정말로 경쟁력이 있어서 이익을 내는 것일까 저는 의심됩니다. 즉, 태생부터 흑자가 보장되는 금수저 공공기관이었던 겁니다. 이 공공기관이 잘해서 낸 게 아니고요. 저는 따라 만약 정부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공공기관을 지정했다면 이것은 이익을 나는 기준이 아니라 공공부문 전체를 묶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익을 못 내는 공공기관이 자기들이 잘못해서 된 게 아니라 흑수저 공공기관 영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이 지금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 금수저 공공기관이 지금 평균 임금도 높은데 여기 비정규직부터 해준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차별일 수 있다는 점 제가 지적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훌륭한 점을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 논리를 갖고 다시 좀 확대해 본다면요. 공공기관부터 이 정규직화한다면 거기 들어가는 돈은 당연히 나라 돈이겠지요. 그다음에 이 공공기관부터 정규직화한다는 것을 이제 기화로 민간 부분까지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확대할 때 아마 페널티와 인센티브를 동시에 이제 구사하면서 이 동료를 해나갈 텐데요. 이 경우 공공기관은 정규직할 때 나라 돈을 쓰면서 민간기관은 그럼 민간 부분에 대해서도 무언가 이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논리적으로 본다면 어떻습니까? 네, 그렇게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지금 우리 한간에서 우려하는 바 정부가 단순히 동료 차원이 아니라 강제화할 것이다. 아마 여러 가지 무언의 압력을 통해서 민간 부분의 자율성을 따지지 않고서 밀어붙일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 비정규직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에 대해서 당연히 인정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혹시나 문재인 정부가 의욕만 앞서서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중요하지만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아마 비용이 있을 겁니다. 아마 방식은
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러니까 그 차별을 줄여드는데 들어가는 비용들은 아마 이 기관이 됐든 기업들인 부담해야 될 텐데 그 부담을 합리적으로 덜어내는 방식, 즉 노동유연성 제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그런 부분은 빠지고 그야말로 그냥 국민들께서 다들 이제 문재인 정부 시대에서는 공공부문부터 모조리 다 정규직이 되겠구나 이런 환상에 빠지게 되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그것이 민간 부문 넘어왔을 때 그야말로 아무런 대책도 없이 민간 부문의 절대적인 부담만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렇게 밀어붙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 이 여러 한간의 우려에 대해서 총리는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정책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 소득주도 성장론의 내용은 기업 소득은 올라가는데 가계 소득은 제자리 걸음이나 줄고 있다. 따라서 가계 소득을 늘림으로써 총수요를 증가시키고 그것이 그 투자하고 고용에 연계되도록 하겠다. 이게 소득주도 성장론의 기본 얼개죠. 네. 예. 그럼 가계 소득은 뭘로 구성되느냐? 총 보용자 수. 그러니까 고용된 사람들의 소위 이제 소득이죠. 거기다가 자영업자의 소득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을 올렸을 때 실제로 가계소득이 증가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실증적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바 우리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들 중에 이 절반 정도가 자영업자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자영업자에게 고용된 사람들의 최저임금을 올렸을 때 거꾸로 자영업자의 총 이윤은 줄어들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전혜숙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서울 광진갑 국회의원 전혜숙입니다.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긴급하게 새 정부가 탄생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걱정되는 거는 인수위도 없고 바로 국무총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여소야대의 국면도 있고 이런데 과연 책임 총리를 제대로 하실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제껏 저희들이 본 거는 대통령이 지시사항을 하고 그것을 받아쓰게 하는 총리와 장관만 봤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 정부가 큰일 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책임 총리라고 했는데 사실은 책임 총리가 어떤 역할을 말씀하는 건지 내각에 대해서 재청권도 총리가 행사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입니까? 우선 책임 총리는 개념이 어디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의 감각적으로는 내각이 할 일은 총리가 최종적인 책임자고 의사결정권자다 하는 각오로 임하라 이런 뜻으로 알고요. 재청권이란 건 그러나 좀 애매한 데가 있습니다. 총리가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것이 재청권이라면 헌법의 근간이 무너지죠. 왜냐하면 공무원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라고는 헌법 조항이 무의미해지니까요. 그래서 의미 있는 협의를 하라. 이런 정도의 취지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장관 재청권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해진 대로 그냥 재청만 하는 건 이거는 그냥 정해진 수순인데 그렇게 했으면 총리가 내각을 총괄할 수가 없거든요. 제 생각에는요. 제가 확신을 갖거나 또는 이쪽이 좋겠다 싶은 그런 인물이 계시면 대통령께 제안 드리는 일 그리고 마지막에는 재청을 함께하는 일 이런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신정부를 보면서 제가 조금 걱정되는 것은 대통령께서 계속 그 후보자 시절부터 공격당한 게 뭐냐면 친문 패권, 친노 패권, 패권주의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인사를 보니까 총리 후보자 인사부터 시작해서 정말 그 징기스칸처럼 그
세계를 정복하는 데는 자기 측근을 서요. 그런데 세계를 다스릴 때는 야율초제 같은 명재상을 임용했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에 지지율이 올라간 국정 지지율이 올라간 게 총리 후보자를 지명하면서부터 사람들이 의외다 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임무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새로운 임무를 많이 하다 보면 이분들이 100가지 임명을 해요. 화합이 안 돼요. 그럴 때 내각이 조율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국정을 통합하는 총리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예, 지금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은 국정의 큰 방향을 지금 하나씩 던지고 계시고요. 거기에 내용을 채우는 일, 그 정책이 지속 가능하게 하는 일은 내각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내각에 이제 이견이 생길 수가 있어요. 부처 장관들이. 이제는 부처 장관들이 목소리를 반영해줘야 되거든요. 부처 장관들이 얘기를 하고 그것을 총리가 취합을 해서 이견이 있을 때는 1박 2일 워크숍이라도 하면서 총리 잘 하시는 거 있잖아요. 막걸리 잘 드시는 거. 그렇게 하면서 1박 2일로 부처 조율을 해서 대통령께 보고하는 이 형태가 맞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 형태로 운영을 해야 된다. 총리 후보자께서 과거에 그 농수산 그 위원장 하실 때 오히려 자기 당 의원들보다 타당 의원들한테 인정을 받아서 우수 상임위원장을 받으셨잖아요. 그런 포용의 리더십, 통합의 리더십이 이제는 책임 총리라는 이름에 걸맞다. 거기에 맞춰서 저는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받아쓰기 총리나 받아쓰기 장관 이런 형태로 내각을 운영하시면 문재인 정부도 과거 정부의 잘못을 답습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이제 아까도 뭐 새로운 일들을 많이 개발해서 혁신하고 개혁하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러나 과거 야율초제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일을 하나 하는 것보다는 잘못된 일을 고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고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나중에 힘들어진 애플을 운영하고 접수했을 때 잘못된 일을 먼저 발견해서 없애는 일부터 했습니다. 새로운 일을 한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정부가 새로운 뭔가 아젠다를 갖고 이끌기보다 현재까지 정부의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잘못된 일들을 찾아서 그것을 새롭게 고쳐나가는 일, 이것이 더 중요하고 버릴 일은 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네, 원칙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외교부 장관 여성이 나왔습니다. 사실 세계에 돌아다녀 보면 여성이 이렇게 장관이나 국회의원이 적은 나라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참 부끄러워요. 총리 후보자께서는 인사 제청을 하시고 할 때 여성 장관이라든가 여성의 청와대에 진입해야 될 내가 청와대 인선에서도 어떻게 좀 여성에 대한 배려를 좀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네, 노력하겠습니다. 지나간 일인데 뭐 제 자랑은 아니고요. 보훈처 장관 네. 인선 때 사전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여성들은 지금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유리천장이 많이 있습니다. 여성들이 경력 단절과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 신정부에서는 여성의 경력 단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보완을 해주고 그분들이 새롭게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고 했습니다. 총리께서 지금 아직도 보면 우리 내각이라든가 산하기관에 남성들이 너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성들이 이제는 유리천장을 뚫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고요. 우리 여성들도 빨리빨리 역량을 키우시고 사회적 경험을 하실 기회를 많이 가지시도록 그래서 다음에 그런 기회가 오면 여성들이 바로바로 호출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전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공공기관부터 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할 수 없으니
이익이 나는 공공기관부터 한다고 방침을 밝힌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근데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렇습니다. 우리 지금 우리나라 공공기관 2016년 기준 332개 공공기관 중에서 영업이익을 내는 곳은 101개입니다. 그럼 아마 101곳부터 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이 이익을 내는 101개의 공공기관이 정말로 경쟁력이 있어서 이익을 내는 것일까 저는 의심됩니다. 즉, 태생부터 흑자가 보장되는 금수저 공공기관이었던 겁니다. 이 공공기관이 잘해서 낸 게 아니고요. 문재인 정부는 지금 대한민국 경제 문제를 풀어갈 국정 경제 기조로 소득주도 성장론을 제시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소득주도 성장론의 핵심 동력으로서 81만 공공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갑질, 근절, 청년 구직 촉진수당 신설 등 여러 가지를 제안했는데 맞습니까? 네. 이 해당 사항에 대해서 이것이 경제 현실에 맞는 것인지 실제로 그런 일을 성과를 낼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비정규직 정규직화부터 한번 살펴보지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첫 번째 조치로서 인천공항 가서 비정규직들을 정규직화 지시하면서 네, 다음은 바른정당의 존경하는 김용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서울 양천을 주신 김용태입니다. 우리 총리 후보자께서 모두 말씀에서 누추한 인생을 되돌아보고 국가의 무거운 과제를 다시 생각하는 기회로 삼겠다는 말 인상 깊었습니다. 총리 후보자로 지명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저는 그간 총리 후보자의 언행을 살펴볼 때 우리 이낙연 후보자의 인격을 신뢰합니다. 따라서 신상 문제보다는 이 문재인 정부가 산적한 국가 인왕안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설정한 국정 방향 과제가 타당한지, 후보자가 단지 대통령의 대독 총리가 아니라 여소야대 전국에서 전국을 풀어나갈 능력과 자질이 있는지 국민과 함께 검증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정규직화한다는 것을 이제 기화로 민간 부분까지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확대할 때 아마 페널티와 인센티브를 동시에 이제 구사하면서 이 동료를 해나갈 텐데요. 이 경우 공공기관은 정규직할 때 나라 돈을 쓰면서 민간기관은 그럼 민간 부분에 대해서도 무언가 이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논리적으로 본다면 어떻습니까? 네. 그렇게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지금 우리 한간에서 우려하는 바 정부가 단순히 동료 차원이 아니라 강제화할 것이다. 아마 여러 가지 무언의 압력을 통해서 민간 부분의 자율성을 따지지 않고서 밀어붙일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 비정규직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에 대해서 당연히 인정하면서 이 문제 저는 따라 만약 정부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공공기관을 지정했다면 이것은 이익을 나는 기준이 아니라 공공부문 전체를 묶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익을 못 내는 공공기관이 자기들이 잘못해서 된 게 아니라 흑수저 공공기관 영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이 지금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 금수저 공공기관이 지금 평균 임금도 높은데 여기 비정규직부터 해준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차별일 수 있다는 점 제가 지적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훌륭한 점을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 논리를 갖고 다시 좀 확대해 본다면요. 공공기관부터 이 정규직화한다면 거기 들어가는 돈은 당연히 나라 돈이겠지요. 그다음에 이 공공기관부터